서울 강남의 최고급 빌라촌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저택. 하지만 그 화려함 뒤편에는 차가운 절망과 숨막히는 공포만이 감돌고 있었다. 8살 강유진은 자신의 방 침대에 웅크린 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강민석의 고함 소리와 어머니 오서연의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애써 외면하려 귀를 막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었다. 접시 깨지는 소리,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애처로운 비명소리가 유진의 작은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강민석. 유진에게 아버지는 그런 존재였다. 밖에서는 유능한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집에서는 폭군 그 자체였다. 술에 취하면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도박과 외도로 가산을 탕진했으며 어린 딸 유진에게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었다. 아름답고 현명했던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꽃처럼 생기를 잃어갔다. 이런 아빠 따위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유진의 작은 가슴 속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증오와 복수심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를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구해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언젠가 TV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멋진 왕자님이 나타나 엄마를 구해줬으면 좋겠다고 유진은 매일 밤 기도했다. 하지만 왕자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유진은 마침내 스스로 그 왕자님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아니, 정확히는 엄마에게 새로운 남편감을, 그리고 아빠에게는 복수의 칼날이 될 존재를. 유진의 계획은 치밀하면서도 아이답게 순진했다. 아빠가 가장 경멸하고 무시하는 유형의 남자. 가난하고 볼품없고, 그래서 아빠가 보란듯이 엄마 옆에 세워두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길길이 날뛸 만한 그런 남자. 그러면서도 엄마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자신에게는 따뜻한 아빠가 되어줄 수 있는 남자. 유진은 그런 남자를 찾아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동안 학교 주변과 동네를 샅샅이 살피던 유진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땀을 뻘뻘 흘리며 공사장 인부로 일하는 젊은 남자였다. 이름은 한지훈. 그는 점심시간이면 공사장 한쪽 구석에서 도시락 대신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길가의 작은 들꽃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유진은 며칠 동안 몰래 그를 관찰하며 그가 비록 가난해 보이지만 심성은 착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아빠 강민석이 가장 혐오하는 유형의 남자였다. 유진은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길을 잃은 척하며 말을 걸었고 다음에는 넘어져서 다친 척하며 그의 도움을 받았다. 지훈은 언제나 당황하면서도 진심으로 어린 유진을 걱정하고 도와주었다. 그의 투박한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거짓없이 선량했다. 유진은 그가 바로 자신이 찾던 완벽한 후보라고 확신했다. 어느 날 하교길 유진은 결심한 듯 지훈에게 다가가 자신의 돼지 저금통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유진이 몇 년 동안 모은 용돈이 가득 들어있었다. 아저씨, 이거 다 드릴게요. 대신 우리 엄마랑 결혼해주세요. 지훈은 유진의 갑작스러운 말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8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것도 생면부지의 자신에게 엄마와 결혼해달라니.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절박해 보였다.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아저씨는, 우리 아빠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매일 엄마를 때리고 욕해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 대신 엄마 남편이 되어주면 아빠는 분명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뛸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도 아빠한테서 벗어날 수 있고요. 네, 제발요. 유진은 울먹이며 지훈의 옷자락에 매달렸다. 지훈은 당황스러웠지만 아이의 눈물, 어린 호소와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일단 아이를 진정시키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유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가정 폭력의 현실. 지우는 분노와 함께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어릴 적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유진의 아픔에 더욱더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이라니, 그것은 그가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아이와 아이 엄마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지훈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그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누구보다 강한 정의감과 함께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의협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것이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묘한 예감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진짜 신분은 사실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모종의 이유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평범한 노동자로 위장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아 아저씨가 당장 너희 엄마랑 결혼할 수는 없지만 너와 너희 엄마를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대신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특히 너희 아빠에게는. 지우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유진은 그의 말에 실망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희망을 찾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우는 유진이 알려준 집 주소로 몰래 찾아가 보았다. 그리고 그는 목격하고야 말았다. 술에 취한 강민석이 아내 오서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끔찍한 장면을. 서연의 처절한 비명과 유진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그의 귀까지 들려왔다. 지훈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떨렸다. 다음 날 지훈은 유진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진짜 결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일단 유진의 어머니 오서연에게 접근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그녀를 강민석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힘을 일부 사용해야 할지도 몰랐다. 유진은 지훈의 결정에 기뻐하며 그에게 엄마 오서연을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엄마가 자주 가는 공원, 엄마가 좋아하는 카페 등을 지훈에게 알려주었고 지훈은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서연의 앞에 나타났다. 오서연은 갑자기 자신의 딸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낯선 젊은 남자의 등장에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다. 하지만 딸 유진이 그를 길에서 우연히 도와주신 착한 아저씨라고 소개하고 지훈 역시 예의 바르고 진솔한 태도로 그녀를 대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순수함과 따뜻함은 남편 강민석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렇게 한지훈은 강유진에 치밀하면서도 엉뚱한 아빠 교체 프로젝트에 휘말리게 되었고 오서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딸이 준비한 새로운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한지훈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 이들의 관계는 물론이고 세상 전체가 뒤흔들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강유진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했다. 그녀는 엄마 오서연에게 한지훈을 학교 앞에서 우연히 알게 된 아주 똑똑하고 친절한 대학생 오빠라고 소개했다. 마침 유진이 수학을 어려워하던 차라 지훈이 방과 후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럴싸한 명분까지 만들어냈다. 물론 지훈은 평범한 노동자였지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유진은 이미 지훈에게 연기를 부탁한 후였다. 오서연은 처음에는 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고 경계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남편 강민석의 의처증과 폭력적인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직감했다. 하지만 딸아이의 간절한 눈빛과 엄마 나 정말 이 오빠한테 배우고 싶어요. 딱 한 번만요. 네라는 애원에 결국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만난 한지훈이라는 청년에게서 느껴지는 꾸밈없는 순수함과
선량한 눈빛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이게 했다. 그렇게 한지우는 어색하게나마 강씨 집안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의 역할은 유진의 학습 도우미였지만 사실 그는 유진의 눈짓과 작은 메모들을 통해 강민석의 동태를 살피고 오서연을 보호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집안의 망가진 가구를 슬쩍 고쳐놓기도 하고 유진이 좋아하는 간식을 몰래 사다 주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모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오서연은 그런 지훈의 모습에서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배려심을 발견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늘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유진을 대하는 그의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지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강민석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거실에서 유진과 함께 숙제를 하고 있던 지훈을 발견하자마자 의심과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 누구요?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있어? 강민석의 목소리는 술기운이 섞여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유진이 겁에 질려 지훈의 뒤로 숨었고 오서연은 황급히 그들 사이를 막아섰다. 여보 진정해요. 이분은 유진이 학습 도우미 선생님이세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학습 도우미하, 당신이 언제부터 애 교육에 그렇게 신경 썼다고?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강민석은 비아냥거리며 지훈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저런 별 볼 일 없는 놈팽이라는 경멸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리고 당신 오서연 내가 없는 사이에 별의별 놈들을 다 끌어들이는군. 아주 잘하는 짓이야. 그는 지훈에게 고함을 지르며 당장이라도 폭력을 행사할 듯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오서연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딸 유진을 보호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바로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민석 씨,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서연 씨의 정식 허락을 받고 유진 양의 학습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앞에서 그런 험한 말씀은 삼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위압감이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는 단단함이 느껴졌다. 강민석은 순간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늘 자신의 고함 한마디에 벌벌 떨던 아내와 딸, 그리고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모든 존재들을 힘으로 억누르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저 젊은 놈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충고를 하고 있었다. 뭐야? 이 자식이 내까짓게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강민석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지훈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강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폭력적인 본능이 처음으로 정체 모를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유진 양과 오서연 씨에게 다시 한번 위해를 가하려 한다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훈은 짧고 단호한 말을 남기고 유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준 뒤 조용히 집을 나섰다. 강민석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고함을 질러댔지만 어쩐지 이전과 같은 기세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오서연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한지훈이라는 청년의 등장은 그녀의 잔잔했던 절망의 호수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용감한 모습, 그리고 자신과 딸을 보호하려 했던 그 단단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어쩌면 자신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잠들기 전 엄마의 귀에 속삭였다.
엄마 지훈 아저씨 진짜 멋있지? 꼭 우리 아빠 됐으면 좋겠다. 오서연은 딸의 천진난만한 말에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과 남편 강민석의 예측 불가능한 분노에 대한 두려움도 엄습해왔다. 한편 집을 나선 한지호는 어두운 골목길에 홀로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민석이라는 인간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쁘고 위험한 인물이었다. 오서연과 강유진 모녀를 저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그 역시 자신의 숨겨왔던 힘의 일부를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평범한 시계가 아니었다. 그의 진짜 신분과 관련된, 그리고 그가 다시 세상에 나서야 할 때를 알려주는 중요한 물건이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강유진이라는 어린 소녀의 간절한 눈빛과 오서연의 슬픈 미소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 모녀의 운명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한지훈의 등장은 강민석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와 딸 앞에서 저 보잘것없는 논팽이에게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오서연과 한지훈 모두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 더욱더 악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강민석의 첫 번째 목표는 오서연이 유일하게 애정을 쏟고 있던 작은 자선단체였다. 오서연은 결혼 전부터 이 단체를 통해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남몰래 후원해왔고, 그것은 그녀의 팍팍한 결혼 생활 속 유일한 위안이자 기쁨이었다. 강민석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내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녀에게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자금력을 동원하여 자선단체에 각종 압력을 행사했다. 세무조사를 빌미로 단체의 운영을 마비시키려 했고, 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주에게 압력을 넣어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단체 후원자들에게 익명으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후원금을 끊기게 만들기도 했다. 오서연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자선단체의 아이들은 갈 곳을 잃게 될 처지였고, 그녀 자신도 남편의 비열한 공격에 절망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강유진 역시 엄마의 슬픔을 지켜보며 강민석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더 키워나갔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지훈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오서연 모녀를 보호하고 동시에 강민석의 악행을 막기 위해 자신의 숨겨왔던 힘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여전히 자신의 정체는 철저히 숨긴 채였다. 그는 먼저 자신이 과거에 모종의 이유로 관계를 맺어왔던 몇몇 해외의 자선재단과 익명의 독지가들에게 연락하여 오서연의 자선단체에 대한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그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가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며칠 만에 오서연의 자선단체에는 국내외에서 엄청난 규모의 후원금이 답지하기 시작했고, 단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다음으로 그는 강민석이 단체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동원했던 인물들의 비리와 약점들을 은밀하게 수집했다. 그의 곁에는 이미 단순한 노동자나 대학생으로 위장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수의 그림자 조직원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들은 지훈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강민석의 하수인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건물주에게는 그의 탈세 혐의를 세무, 공무원에게는
그의 뇌물 수수 혐의를 익명으로 제보하여 그들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오서연의 자선단체는 기적처럼 위기에서 벗어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운영되기 시작했다. 오서연은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 기적의 배후에 한지훈이라는 청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가 보여주는 침착함,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은 결코 평범한 청년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지훈의 배경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도 빈약했다.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그는 고아 출신의 평범한 노동자일 뿐이었다. 가족도 특별한 경력도 심지어 이렇다 할 친구 관계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마치 그의 과거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지기라도 한 것처럼 깨끗했다. 이런 점이 오히려 오서연의 의심을 더욱더 증폭시켰다. 그러던 중 오서연은 남편 강민석의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민석과 함께 지금과는 사뭇 다른 날카로운 눈빛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모습은 놀랍게도 한지훈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다만 분위기가 전혀 달랐을 뿐이다. 사진 속의 남자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과 함께 위험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오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가 정말 한지훈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지금 그녀가 알고 있는 한지훈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한편 자신의 계획이 연이어 실패로 돌아가자 강민석은 극도의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한지훈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더욱더 위험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어둠의 세력, 즉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해결사 조직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한지훈의 제거를 의뢰했다. 한지훈은 이미 강민석의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여유마저 보였다. 오서연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을 단순한 유진이 학습 도우미나 착한 청년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에게서는 알 수 없는 강인함과 함께 묘한 매력이 느껴졌고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 강민석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오서연은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사진에 대해 물었다. 지훈 씨, 혹시 이 사진 속의 남자 알아요? 지훈은 사진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복잡하게 흔들리는 것을 오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닮았네요. 하지만 전 아닙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오서연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한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그를 향한 감정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다. 그날 밤 강민석이 보낸 해결사들이 한지훈의 낡은 옥탑방을 기습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조용히 그를 처리할 생각이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함정이었다. 지훈은 이미 그들의 침입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의 방은 마치 요새처럼 개조되어 있었다. 해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그의 함정에 빠져들었고 지훈은 단 한 번의 방역도 허용하지 않고 그들을 모두 제압해버렸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평범한 노동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다져진 냉혹하고 효율적인 살인 기술에 가까웠다. 다음날 아침 강민석은 자신이 고용한 해결사들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섬뜩한 경고 메시지를 발견했다. 다음은 내 차례다. 강민석은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다. 한지훈 그는 대체 어떤 존재란 말인가?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괴물을 건드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의 파멸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강민석이 고용한 해결사들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섬뜩한 경고 메시지는 그를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었다. 그는 한지훈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의 비뚤어진 자존심과 오소연에 대한 집착은 그를 더욱더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제 한지훈 개인뿐만 아니라 그와 가깝게 지내는 오소연까지 함께 파멸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강민석은 자신의 사업상 인맥과 검은 돈을 총동원하여 한지훈과 오소연을 동시에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략을 꾸몄다. 그는 먼저 악덕 사설 정보원을 고용하여 한지훈의 뒷조사를 다시 지시하는 한편 오소연에게는 치명적인 스캔들을 조작하여 터뜨릴 준비를 했다. 그가 노린 것은 한지훈을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만들고 오소연을 부도덕한 여자로 낙인 찍어 두 사람 모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며칠 뒤 인터넷과 일부 타블로이드 신문에는 유명 자선사업가 오소연 연하의 무명 예술가와 불륜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들과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오소연과 한지훈 그녀의 딸 유진의 학습 도우미로만 알려진의 관계를 부적절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또한 한지훈이 사실은 오소연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덧붙여졌다. 강민석은 이 스캔들을 통해 오소연의 자선단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녀의 사회적 명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려 했다. 그리고 한지훈에게는 꽃뱀이라는 누명을 씌워 그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바로 한지훈의 진짜 능력과 그의 그림자 조직원들이었다. 한지훈은 이미 강민석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정보팀은 강민석이 사설 정보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과정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다. 한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는 강민석이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는 자신과 오소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한 언론사들의 세무 비리와 약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그들 스스로 기사를 내리고 정정 보도를 하도록 만들었다. 다음으로 강민석이 고용한 사설 정보원의 사무실을 급습하여 그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모든 정보와 증거 조작의 전말을 확보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는 강민석이 이번 스캔들을 조작하기 위해 자금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매수하는 모든 과정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과 영상 자료들을 손에 넣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한지훈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설립한 익명의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강민석의 모든 추악한 만행을 세상에 공개했다. 가정폭력 불법, 도박 횡령 배임, 그리고 이번 스캔들 조작 사건의 전말까지. 그의 범죄 행각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파렴치해서 대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민석은 한순간에 천하의 악당으로 전락했다. 그의 사업은 파산 위기에 몰렸고 그의 사회적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검찰과 경찰 역시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그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채 자신의 저택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 그가 한때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한지훈이라는 보잘것없는 녀석에게 처참하게 방역당한 것이다. 오소연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스캔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오히려 남편 강민석의 추악한 실체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한지훈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가 가진 힘은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강민석이라는 악몽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민석에게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그의 모든 가정폭력과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사법기관에 제출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강민석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다. 그가 한때 오서연과 한지훈에게 퍼부었던 모든 경멸과 모욕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한지훈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강민석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진짜 과거와 관련된 위험한 단서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사용했던 정보망과 자금력, 그리고 그가 보여준 비범한 능력들은 어둠 속에서 암약하는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한지훈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오랜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제거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지훈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위협을 감지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강민석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그리고 그 싸움에는 이제 오서연이라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하는 여인이 함께할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나약하고 수동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한지훈을 만나 그녀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한지훈의 진짜 신분은 과연 무엇일까? 모든 수수께끼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강민석의 몰락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와 연결된 수많은 부패 사슬이 드러나면서 사회 전체가 들썩였고 한지훈이라는 이름은 의도치 않게 대중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불의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막강한 정보력에 의구심을 품었다. 강민석은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지만 그의 증오심은 오히려 더욱더 깊어졌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기 직전 자신이 과거에 손을 잡았던 가장 위험한 인물, 국제적인 범죄 조직 흑사단 HK 셰투안의 두목에게 연락하여 한지훈과 오서연 모녀의 제거를 의뢰했다. 그는 자신의 남은 모든 재산과 인맥을 동원하여 이 마지막 도박에 모든 것을 걸었다. 한편 한지훈의 성공적인 방역과 그가 보여준 비범한 능력들은 오랫동안 그를 추적해왔던 또 다른 그림자 조직 청월도 칭유에다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청월도는 과거 한지훈이 속했던 그러나 내부의 배신과 외부의 공격으로 와해되었던 비밀 결사 천무각 티엔 우계의 숙적이자 경쟁 관계에 있던 조직이었다. 천무각의 마지막 후계자로 알려졌던 한지훈, 그의 진짜 이름은 진천우였다. 이 평범한 노동자로 위장한 채 은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의 최근 행보는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청월도는 진천우가 다시금 천무각을 재건하고 자신들의 앞길을 막을 것을 우려하여 그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개시했다. 한지훈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두 개의 거대한 위협을 동시에 감지하고 있었다. 강민석이 사주한 흑사단의 살수들과 자신을 노리는 청월도의 정예 요원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제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했다. 흑사단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칠었다. 그들은 오서연과 강유진을 납치하여 한지훈을 유인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던 한지훈의 그림자 조직원들과
그의 곁을 지키는 임시 남편 역할의 부하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고 한지우는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진짜 무술 실력과 전술 지휘 능력을 일부 드러내야만 했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평범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고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백전노장의 그것과 같았다. 오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총격전과 격투 장면, 그리고 그 중심에서 냉철하게 상황을 지휘하며 괴물 같은 힘을 발휘하는 한지훈의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알던 착한 학습 도우미 아저씨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마치 전쟁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혹은 그 이상의 존재처럼 보였다. 흑사단의 1차 공격을 막아낸 후 한지호는 오서연과 강유진을 안전한 비밀 가옥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오서연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의 일부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서연 씨, 사실 저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 거대한 비밀 결사의 일원이었으며 모종의 이유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은둔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노리는 위험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까지만 간략하게 설명했다. 물론 그의 진짜 이름이나 천무각의 마지막 후계자라는 사실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오서연은 충격적인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나와 유진이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이미 당신밖에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 안에는 그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한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짧지만 강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청월도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흑사단처럼 무식하게 달려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한지훈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하거나 매수하여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들어왔다. 한지훈이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의문의 사고를 당하거나 그의 사업 파트너들이 등을 돌리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심지어 그가 설립한 익명의 인터넷 언론사마저 해킹 공격을 받아 모든 자료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한지훈은 청월도의 공격 방식이 과거 천무각을 무너뜨렸던 자들의 수법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했다. 그들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비열하고 음험한 방식으로 상대를 서서히 고립시키고 질식시키는 데 능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오서연은 의외의 기질을 발휘했다. 그녀는 YS그룹의 정보망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청월도의 배후와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녀 역시 강인한 여전사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오서연은 강민석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된 열쇠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열쇠는 과거 강민석의 아버지가 비밀리에 관리하던 스위스 은행의 비밀 금고 열쇠였다. 그리고 그 금고 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청월도의 검은 자금 흐름과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 내역이 담긴 장부, 그리고 과거 천무각의 몰락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어쩌면 강민석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증거들을 숨겨두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오서연은 즉시 이 사실을 한지훈에게 알렸다. 한지훈은 그 증거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만 있다면 청월도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청월도가 자신들을 향해 더욱더 필사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만들 미끼가 될 수도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청월도는 자신들의 치부가 담긴 장부가
한지훈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들은 오서연과 강유진을 다시 한번 납치하여 장부를 되찾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한지훈은 그들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그의 진짜 신분과 모든 능력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과거의 원한을 모두 정리해야 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청월도 칭유에더는 한지훈 아니 진천우 첸티엔유의 손에 자신들의 치부가 담긴 비밀 장부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를 제거하고 장부를 되찾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천우를 단순한 천무각 티안우과의 잔존 세력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죽었어야 할 과거의 망령이자 자신들의 오랜 수권 사업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 청월도의 수장은 직접 나서서 조직의 최정예 암살 부대, 월령대 유해잉도이와 첨단 무기까지 동원하여 진천우가 오서연 모녀와 함께 은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가옥을 급습하도록 명령했다. 같은 시각 모든 것을 잃고 궁지에 몰린 강민석 역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 흑사단 HA 시에투안과의 거래를 통해 숨겨두었던 소량의 폭발물과 총기를 손에 넣고 오서연과 강유진을 찾아 나섰다. 그의 뒤틀린 생각 속에는 만약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오서연과 그녀가 새롭게 의지하는 듯 보이는 한지훈. 그는 여전히 진천우의 진짜 정체를 몰랐다까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광기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마지막 목표는 오서연 모녀를 납치하여 한지훈을 유인한 후 모두 함께 자폭하는 것이었다. 두 개의 거대한 어둠이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천우가 오서연 모녀와 함께 은신하고 있던 스위스의 한적한 산장이 바로 그곳이었다. 진천우는 이미 청월도의 움직임과 강민석의 마지막 발악까지도 모두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천무각의 마지막 생존자들이자 그의 충직한 부하들이 철통 같은 경계를 펼치고 있었고, 산장 전체는 첨단 방어 시스템과 함께 고대 천무각의 비기, 미지로 만들어진 각종 함정들로 요새화되어 있었다. 마침내 어둠을 틈타 청월도의 월영대 요원들이 소리 없이 산장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정교했고 살기는 서늘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행동을 개시하기도 전에 산장 주변의 숲속에서 매복하고 있던 천무각의 그림자 무사들이 먼저 그들을 덮쳤다. 양쪽의 정예 요원들 사이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고 밤의 정적은 날카로운 비명과 금소금으로 깨져나갔다. 바로 그때 강민석이 광기의 참모습으로 폭발물을 들고 산장 정문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그는 오서연과 유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다. 그의 갑작스러운 난입은 청월도와 천무각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진천우, 오서연 내년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다 같이 죽자. 강민석이 기폭 장치를 누르려던 순간 섬광처럼 나타난 진천우가 그의 팔을 낚아채 제압했다. 동시에 산장 내부에서 뛰쳐나온 흑룡대 HA롱 두이 요원들이 그를 포위했다. 강민석, 당신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군. 진천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민석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혼란을 틈타 월영대의 잔존 세력이 산장 내부로 침투하려 했지만 그들은 천무각의 정교한 함정과 진천우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다. 진천우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천무각의 마지막 후계자이자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을 심판하는 자로서의 위용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의 손짓 하나 발길 하나에 월영대의 정예 요원들은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졌고 그의 눈빛은 모든 악을 불태워버릴 듯한 성스러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오서연과 강유진은 안전한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오서연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진천우의 모습을 보며 경외감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 그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사랑이자 구원자였음을 깨달았다. 강유진 역시 자신의 가짜 아빠가 사실은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를 향한 무한한 존경과 애정을 느꼈다. 치열했던 전투는 마침내 천무각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다. 청월도의 월영대는 전멸했고 그들의 수장 역시 진천우의 손에 최후를 맞이했다. 강민석은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채 생포되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파멸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고 진천우는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로 오서연과 강유진 앞에 섰다. 그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깊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서연 씨, 유진아. 오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유진 역시 그의 다리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렸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지난 시간의 아픔과 공포를 위로받았다. 강민석은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터였다. 가정폭력 횡령, 살인미수 테러 공모 등 그의 죄목은 셀 수 없이 많았고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유진의 어설펐던 복수 계획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러나 너무나도 완벽하게 성공을 거둔 것이다. 하지만 진천우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청월도라는 거대한 조직은 아직 건재했고 그들은 이번 패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천무각의 오랜 수권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길고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제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사랑하는 두 여인 오서연과 강유진이 함께할 터였다. 그들의 사랑과 지지가 함께하는 한 그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터였다.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히말라야 설산에서의 처절했던 전투가 끝난 후 진천우, 사른티엔, 유와 그의 천무각, 티엔우그 잔존 세력들은 청월도, 칭유에다의 정예부대, 월영대 유에잉두이를 섬멸하고 그들의 비밀 장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장부에는 청월도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를 무대로 저질러온 온갖 불법적인 공작과 검은 거래 내역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청월도라는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강민석은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가정폭력, 횡령살인 미수 테러 공모 등 그의 죄는 하늘을 덮고도 남을 정도였고 결국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강유진의 어설펐지만 간절했던 복수 계획은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러나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루어진 셈이었다. 모든 위험이 사라진 후 진천우는 오서연과 강유진을 데리고 천무각의 비밀 은신처 중 한 곳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한 그들만의 작은 낙원과도 같은 곳이었다. 오서연과 강유진은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끼며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을 조금씩 치유해 나갈 수 있었다. 오서연은 진천우의 진짜 신분과 그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그가 자신과 딸 유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모습, 그리고 그가 가진 세상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존경심과 함께 더욱더 깊은 사랑이 자리 잡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가난한 아저씨. 한지훈의 따뜻함과 선량함은 천무각의 마지막 후계자 진천우의 강인함과 정의감 속에도 변함없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강유진에게 진천우는 이제 단순한 가짜 아빠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구한 진짜 영웅이자 자신과 엄마를 지켜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고 새로운 아빠와 함께 만들어갈 밝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진천우는 오서연에게 천무각의 역사와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 그리고 자신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천무각은 단순한 비밀 결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지혜와 문명을 수호하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세계의 균형을 지켜온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이었다. 하지만 내부의 배신과 청월도와 같은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거의 와해될 위기에 처했고, 진천우는 천무각을 재건하고 그들의 오랜 수권을 이루기 위해 힘을 키우며 때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서연 씨, 그리고 유진아, 나의 세상은 당신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세상과는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위험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죠.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의 오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천우 씨, 아니 지훈 씨,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당신의 세상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당신과 유진이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오서연은 강민석과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고 진천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예식보다도 진실되고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은 산장의 예배당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맹세했다. 강유진은 엄마와 새로운 아빠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작은 복수 계획은 이렇게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한 것이다. 몇 년 후 진천우는 천무각의 새로운 존주로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조직을 더욱더 강력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청월도를 비롯한 어둠의 세력들은 그의 지혜와 용맹함 앞에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고 세상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전면에 나서서 영웅 행세를 하지도 않았다. 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세상을 수호하는 그림자 영웅으로 남았다. 오서연은 YS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진천우와 함께 천무각이 운영하는 국제자선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영 능력과 따뜻한 마음씨를 활용하여 전 세계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헌신했고, 강유진 역시 밝고 건강하게 자라 어머니를 도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다. 가끔 그들은 함께 스위스의 작은 산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평범한 가족처럼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천우의 어깨 위에는 여전히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놓여 있었지만 그의 곁에는 이제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천이었다. 한때는 복수를 꿈꿨던 작은 소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절망한 여인,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겨야 했던 비밀스러운 남자. 그들은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사랑과 용기가 함께하는 한 그들의 미래는 언제나 밝고 따뜻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전라남도의 작은 농촌 마을, 해맑은 가을 햇살이 황금빛으로 물든 논밭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김혜우는 밀짚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잘 익은 배추를 수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24살의 그녀는 또래 도시 아가씨들처럼 화려하게 꾸밀 줄도 몰랐고 유행하는 최신 가요보다는 구성진 트로트 가락에 더 익숙한 순박한 시골 처녀였다. 하지만 까맣고 커다란 눈망울에는 총기가 가득했고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와 소탈한 미소는 그 어떤 화려한 치장보다도 더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과수원과 밭농사를 지으며 자연의 순리대로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삶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 혜운에게 최근 아주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바로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였던 이지연의 성화 때문이었다. 지연은 혜운과 같은 마을 출신이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일찌감치 서울로 상경하여 지금은 제법 이름 있는 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화려한 도시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지연은 가끔씩 혜운에게 연락하여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그녀를 유혹하곤 했다. 혜운아, 이번 주말에는 꼭 한번 올라와. 내가 진짜 멋진 곳 데려가 줄게. 맨날 그놈의 바칠만 하지 말고 사람 사는 세상 구경도 좀 해야지.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던 혜운도 연이은 지연의 간곡한 부탁과 부모님의 응원에 못 이겨 결국 짧은 서울 나들이를 결심하게 되었다. 난생 처음 타보는 KTX 기차는 신기했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낯설고 어지러웠다. 서울역에 마중 나온 지연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화려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혜운을 보자마자 와라 끌어안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어머머, 우리 혜운이 이게 얼마만이야. 여전히 촌티는 못 벗었지만 그래도 예쁜 건 여전하네. 지연의 말에 혜운은 얼굴을 붉히며 멋쩍게 웃었다. 지연은 혜운의 작은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자신의 세련된 오피스텔로 안내했다. 지연의 오피스텔은 혜운의 시골집 전체보다도 작았지만 최신 유행하는 가구와 소품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혜운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수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날 저녁 지연은 혜운에게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겠다며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지연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고 연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아, 무슨 일 있어?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아 보여. 혜운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잔뜩 울상을 지으며 하소연을 시작했다. 혜운아, 나 어떡하면 좋니? 사실 나 내일 아주 중요한 선을 봐야 하거든. 혜운의 눈이 동그래졌다. 시골에서는 아직 홍이가 꽉 찬 처녀 총각들이 중매로 선을 보는 경우가 덜어 있었지만 서울에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인 지연에게 선이라는 단어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다. 지연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이었다. 선. 그것도 그냥 선이 아니야. 우리 회사랑 아주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 총수 아들이래. 강민준이라고 나이는 32인데 벌써 그룹 후계자로 거론되는 엄청난 사람인가 봐. 우리 엄마랑 그쪽 집안 어른들끼리 어떻게 이야기가 돼서 거의 방황제로 잡힌 자리야. 그래서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왜 그렇게 죽을 상이야. 좋은 사람이면 뭐하니. 나는 아직 결혼 같은 거 생각도 없단 말이야. 게다가 그 강민준이라는 사람 소문 들어보니까 완전 냉혈한에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이래.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선을 보냐고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 지연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이었다. 혜운은 그런 지연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다. 그녀는 지연의 화려한 도시 생활 이면에 이런 고민과 압박감이 숨겨져 있을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말인데, 혜운아. 지연이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혜운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네가 내일 나 대신 선자리에 나가주면 안 될까? 내가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혜운은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제발 혜운아, 딱 한 번만. 내가 내일 갑자기 아주 중요한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잡혔다고 둘러대면 되잖아. 그리고 너라면 분명 그 냉혈한 총각 마음도 녹일 수 있을 거야.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착하고 순수하고
예쁘니까 지연은 온갖 가머니설로 혜운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혜운은 완강했다. 아무리 친구의 부탁이라지만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자신이 그런 대단한 사람 앞에서 제대로 행동할 자신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시골 처녀일 뿐이었다. 그날 밤 혜운은 지연의 오피스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은 밤새도록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혜운은 끝까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지연이 갑자기 고열과 함께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자리에 드러누워 버린 것이었다. 병원에서는 급성 맹장염인 것 같다고 했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선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혜운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혜운아, 이대로 약속을 펑크 내면 우리 엄마랑 그쪽 집안에 정말 큰 신뢰를 하는 거야. 제발 나 좀 살려줘. 혜운은 어쩔 수 없었다. 친구의 절박한 부탁과 눈앞의 위급한 상황 앞에서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에게 어떤 운명적인 사랑을 가져다 줄지를. 이지연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구르는 모습은 단순한 엄살이 아닌 듯했다. 김혜우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해입실구에 신고하려 했지만 지연은 극구 말렸다. 안 돼, 혜우나. 지금 병원에 가면 오늘 선은 정말 끝장이야. 우리 엄마 아빠 실망하시는 건 둘째치고 강민준 씨 집안에 제대로 찍히면 우리 회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단 말이야. 지연은 고통 속에서도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그녀에게는 오늘의 선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과 회사의 명운까지 걸린 중차대한 일처럼 보였다. 혜우는 그런 지연의 절박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다. 물론 거짓말로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은 내키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친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내 몸이 이런데 어떻게... 괜찮아, 난 그냥 급체한 것 같아. 약 먹고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지연은 다시 한번 혜운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응, 딱 1시간만이라도 괜찮아.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적당히 둘러대고 나오면 돼. 내가 대충 정보는 다 알려줄게. 결국 혜운은 지연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는 일단 지연에게 급체약을 먹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지연이 골라주는 옷가지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의 옷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고 몸에 딱 붙는 스타일이어서 평소 수수한 면 티셔츠와 통 넓은 바지만 즐겨 입던 혜운에게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불편했다. 이걸 정말 내가 입어야 한다고 혜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어쩔 수 없어. 최대한 도시적이고 세련되게 보여야 한다고. 강민준 그 인간 눈이 얼마나 높은데. 지연은 배를 움켜쥔 채 힘겹게 말했다. 그녀는 혜운에게 자신의 가장 비싼 원피스와 하이힐, 그리고 명품 핸드백까지 챙겨주었다. 혜운은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사람처럼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지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혜운에게 강민준에 대한 정보와 선자리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그 사람 엄청 똑똑하고 냉철하대. 그러니까 절대 아는 척하거나 어설프게 유식한 척하면 안 돼. 그냥 조신하게 웃으면서 맞장구만 잘 쳐줘. 그리고 절대로 시골 얘기나 농사 얘기 같은 건 꺼내지도 마. 취미는 뭐냐고 물으면 독서나 미술 감상이라고 하고 좋아하는 음식은 파스타나 스테이크라고 해. 알았지? 혜우는 지연이 쏟아내는 정보들을 제대로 알아듣기도 전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자신이 과연 이 엄청난 연극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지연아, 나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될까? 네가 갑자기 아파서 못 나왔다고. 미쳤어. 그럼 모든 게 끝장이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제발. 지연의 얼굴이 다시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혜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연이 시키는 대로 어색한 화장을 하고 불편한 옷을 입고 위태로운 하이힐을 신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어서 헛웃음만 나왔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지연은 혜은의 손에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폰까지 쥐어주었다. 혹시 모르니까 신분 확인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 전화 오면 내가 아파서 말하기 힘들다고 하고 네가 대신 받아. 혜은은 거의 울상이 되어 지연의 오피스텔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인 강남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몇 번이고 차를 돌려 도망치고 싶었지만 지연의 창백한 얼굴과 간절한 눈빛이 떠올라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마침내 택시가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다. 눈부신 조명과 화려한 장식, 그리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혜은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주눅이 들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레스토랑 입구에 서 있는 정장 차림의 지배인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정중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예약하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혜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이지연입니다. 지배인은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고는 그녀를 레스토랑 안쪽에 조용하고 아늑한 테이블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아름다운 꽃과 함께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예약석 카드가 놓여 있었다. 혜은은 의자에 앉자마자 핸드백을 꼭 끌어안았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이제 곧 그 냉혈한 총각이 나타나겠지. 제발 아무 일 없이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 했으면. 그녀가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테이블 옆으로 다가오는 인기척과 함께 낮고 매력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연 씨, 되십니까? 혜은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이지연 씨, 되십니까?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에 김혜은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눈앞에는 친구 지연이 묘사했던 냉혈한의 일밖에 모르는 까칠한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잘 다듬어진 조각상처럼 완벽한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까지 머금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훤칠한 키와 넓은 어깨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깊고 지적인 눈빛은 첫 인상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묘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그가 바로 강민준이었다. 혜은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뻔했지만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어색하게 고개를 까딱였다. 아, 네, 이지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민준은 그런 혜은의 긴장된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능숙하게 와인과 음식을 주문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몸에 밴 듯 자연스럽고 우아했지만 혜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지연 씨는 사진으로 뵌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시군요. 민준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넸다.
혜우는 그의 칭찬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그녀는 지연이가 미리 보내준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달랐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아, 아닙니다. 강민준 씨께서 더 멋지십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사투리 섞인 말투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어색한 말투와 순수한 반응에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수많은 여자들은 하나같이 꾸며진 모습과 계산된 말투로 자신을 대하려 했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어딘지 모르게 서툴고 긴장해 보였지만 그 모습마저도 신선하고 진실되게 느껴졌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혜운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많은 포크와 나이프 그리고 이름 모를 소스들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연이가 신신당부했던 교양 있고 세련된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결국 어색하게 스테이크를 자르다 말고 포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어머 죄송합니다. 혜우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거렸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가볍게 웃으며 웨이터를 불러 새 포크를 가져오게 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비난이나 조롱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혜운의 그런 순수하고 꾸밈없는 모습에 점점 더 큰 호기심과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지연 씨는 패션 디자이너라고 들었습니다. 민준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요즘 어떤 스타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특별히 영감을 받는 것이라도 있으신지. 혜우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지연이가 신신당부했던 절대 시골 얘기나 농사 얘기는 꺼내지 말 것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패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녀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아, 네. 저는 그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혜운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너무 화려하거나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는 오래도록 질리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요. 그녀의 대답은 패션 디자이너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소박하고 평범했다. 하지만 민주는 오히려 그런 그녀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동감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유행을 초월하는 법이지요.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혜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말투는 혜운의 긴장감을 조금씩 녹여주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골에서의 소박한 삶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들꽃 이야기,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끼는 감상 같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물론 지연이가 당부했던 대로 교양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려 애썼지만 가끔씩 튀어나오는 순박한 표현과 사투리는 어쩔 수 없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들어주었다. 그는 혜운의 꾸밈없는 이야기 속에서 도시의 화려함이나 인공적인 아름다움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순수함과 진정성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해맑은 미소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 만남이 더 이상 의무적인 선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눈앞에 이 여자 이지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더 알고 싶어졌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준이 혜운에게 물었다. 이지연 씨,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미술관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마침 제가 아주 좋아하는 화가의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혜운은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너무나 놀라 심장이 멎는 듯했다. 또 다른 만남이라니 그녀는 이 거짓된 연극을 더 이상 계속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게... 혜운이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피하려 할 때 그녀의 핸드백 속에서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지연의 휴대폰이었다. 혜우는 당황하여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훈아, 어떻게 됐어? 그 사람 아직 안 갔지? 나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아무래도 오늘 밤 여기서 자야 할 것 같아. 너 혹시 나 대신 내일 아침에 우리 엄마한테 나 아프다고 좀 전해주고 약이랑 옷까지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혜우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민준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강민준 씨.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황급히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민준의 깊고 아쉬운 눈빛이 느껴지는 듯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혜운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설렘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김혜운은 레스토랑을 빠져나오자마자 이지연이 입원해 있다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숨 가쁘게 달려갔다. 친구에 대한 걱정과 함께 방금 전까지 겪었던 비현실적인 상황과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예상치 못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지막 말과 따뜻했던 눈빛이 자꾸만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지연은 혜운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태가 괜찮아 보였다. 급성 위경련으로 심한 통증이 있었지만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지연은 혜운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다. 혜운아, 어떻게 됐어? 선은 잘 봤어. 그 남자 역시 소문대로 재수 없었지. 너한테 뭐라고 하던. 혜운은 지연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지연의 묘사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 의외로 다정하고 신사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어이없는 실수를 연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쾌한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너한테 다음 주말에 미술관에 같이 가자고 했어. 혜운이 마지막 말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 그 강민준이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진짜로? 혜운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혜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선자리를 망치지 않고 넘어가 준 혜운에게 고마워하는 듯했지만 강민준이 적극적으로 다음 만남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대박, 역시 김혜운이야. 넌 뭘 해도 된다니까. 지연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혜운의 어깨를 툭 쳤다. 그럼 어떡할 거야? 한 번 더 만나볼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안 되지.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어. 내가 어떻게 계속 너인 척 그 사람을 만나? 이건 사기라고 혜운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죄책감으로 가슴이 답답했다. 에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몇 번 더 만나보는 거지 뭐. 그러다가 적당한 때 봐서 내가 다시 나타나면 되잖아. 일종의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때? 네가 그 사람 취향이나 성격 같은 거 미리 좀 파악해 주는 거지. 지연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혜운은 그런 지연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 지연아, 그건 정말 아니야. 강민준 씨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 그리고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들키긴 누가 들켜 너랑 나랑 이렇게 닮았는데. 그리고 너도 그 사람 싫지 않았던 것 같던데 뭐. 지연이 능글맞게 웃으며 혜운을 떠보았다. 혜운은 얼굴이 빨개지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깊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라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짓된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혜운이 아직 지연의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을 때였다. 지연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이지연 씨, 어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다면 어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강민준 드림. 지연은 문자를 보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는 혜운을 흔들어 깨웠다. 혜운아, 혜운아, 일어나봐. 강민준한테 문자 왔어. 오늘 저녁에 또 만나자는데. 혜운은 잠결에 지연의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뭐 오늘 저녁이라고 말도 안 돼. 나 못 나가, 절대로. 왜 못 나가? 어제도 잘했잖아. 이번에도 그냥 잠깐 만나서 얘기만 하고 오면 돼. 응, 내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네가 한 번만 더 도와주라. 지연은 다시 한번 혜운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혜운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강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 그리고 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아픈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날 저녁 혜운은 또다시 지연의 옷을 빌려 입고 강민준을 만나러 나갔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의 작은 카페였다. 민준은 어제와 다름없이 신사적이고 다정했다. 그는 혜운 그에게는 여전히 지연인에게 어제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났는지 물었고, 혜운은 지연이 미리 일러준 대로 몸이 안 좋은 친구를 간병해야 했다고 둘러댔다. 그들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자신의 일이나 회사 이야기보다는 혜운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대해 더 많이 물었다. 혜운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의 진솔하고 편안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자신이 시골 출신이라는 것과 농사짓는 부모님 이야기는 빼놓은 채였다. 지연 씨는 참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 같군요. 헤어질 무렵 민준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맞선 자리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를 만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저와 좀 더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혜운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 남자 강민준은 지금 자신에게, 아니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이지연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짓된 연극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만 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 만약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가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할까? 혜운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남자와의 짧았던 만남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의 위태로운 거짓말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강민준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을 뒤로 한 채 카페를 빠져나온 김혜운의 마음은 그야말로 청은망은이었다. 그가 자신에게, 아니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이지연에게 보여준 호감과 진지한 태도는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부탁을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이라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두 번의 만남을 통해 그녀가 느낀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지연이 묘사했던 냉혈한이나 워커홀릭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오히려 다정하고 배려심 깊었으며 무엇보다도 진솔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해오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맑은 눈빛,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말들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을 쳤다. 이대로 계속 그를 속여도 되는 것일까? 만약 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까? 다음날 아침 해우는 헬쑥한 얼굴로 지연에게 지난밤의 일을 털어놓았다. 지연아,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강민준 씨, 그 사람 정말 진심인 것 같아. 내가 어떻게 계속 너인 척 그 사람을 만나. 이건 정말 아니야.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혜운의 예상과는 달랐다. 그녀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흥분한 듯 말했다. 정말 그 강민준이 너한테 그렇게 푹 빠졌단 말이야. 대박 역시 내 친구 김혜운이야. 그럼 이제 슬슬 내가 나설 차례인가. 혜운은 그런 지연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 지금 그게 문제야. 나는 그 사람을 속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너는 에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어차피로 그 사람이 반한 건 이지연이라는 이름과 배경이 아니라 바로 너 김혜운의 매력 때문이잖아. 그냥 이 기회에 너도 한번 잘해봐. 시골에서 평생 배추만 뽑고 살 거야. 지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르게 질투심과 초조함이 서려 있는 듯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와 함께 친구인 혜운이 자신보다 더 나은 상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몰랐다. 혜운은 더 이상 지연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의 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민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설령 그가 자신을 다신 보지 않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더 이상 기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날 오후 혜운은 지연의 휴대폰으로 강민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강민준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에게서 답장이 왔다. 물론입니다, 지연 씨. 어디서 뵐까요? 그의 문제는 어떤 기대감마저 묻어나는 듯했다. 혜운은 그 문자를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약속 장소는 지난번처럼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한적한 공원 벤치였다. 혜운은 일부러 편안한 복장에 거의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갔다. 더 이상 이지연을 연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민주는 혜운의 달라진 모습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오늘따라 유난히 청초해 보이십니다, 지연 씨. 혜운은 그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강민준 씨, 제가 오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지연이 아니에요.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혜운은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지연 씨, 농담이시라면 별로 재미없군요. 농담이 아니에요. 혜운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제 진짜 이름은 김혜운이에요. 이지연은 제 가장 친한 친구고요. 지연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대신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참아 거절하지 못해 시작된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이 불러온 엄청난 죄책감과 괴로움까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강민준 씨를 속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의 깊은 눈빛은 혜원의 진심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혜원은 그의 침묵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민준이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럼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만났던 사람은 김하은 씨였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듯했지만 혜은은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실망감과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대여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차갑고 단호해 보였다. 혜은은 그가 떠나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위태로웠던 거짓말은 결국 이렇게 파국을 맞이하고 만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후회와 함께 아주 짧았지만 진심으로 설렜던 한 남자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공원 벤치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어깨 위로 차가운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김혜운을 차가운 공원 벤치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선 강민준의 발걸음은 천근만은 무거웠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실망감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가 지난 며칠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만났던 이지연이라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자신은 한낱 어릿광대처럼 그 거짓 연극에 노란한 셈이었다. 그는 자신의 채 올라타자마자 세차게 시동을 걸고는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맸다.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지금 그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오직 혜은의 마지막 그렁거리던 눈물과 떨리던 목소리만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이지연이 아니에요. 그녀의 고백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자신이 있다고 자부해왔건만 그는 어린 시골 처녀의 어설픈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이지연이라는 여자를 찾아가 모든 것을 따지고 싶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한적한 강변도로에 차를 세우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깊은 좌절감이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만남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처음 레스토랑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분명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순박한 말투와 행동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오히려 신선하고 진실되게 느껴졌었다. 스테이크를 자르다 포크를 떨어뜨리던 모습, 와인잔을 어색하게 기울이던 모습, 그리고 가끔씩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던 구수한 사투리까지 두 번째 만남이었던 카페에서의 대화도 떠올랐다.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과는 어울리지 않게 소박한 꿈과 가치관을 이야기했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들꽃 이야기,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끼는 감상, 그리고 시골에서의 정겨운 삶에 대한 그리움까지. 그때 그는 그녀의 꾸밈 없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다. 그렇다면 내가 반했던 것은 이지연이라는 이름과 배경이 아니라 김하은이라는 그 여자 자체였단 말인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느꼈던 그 설렘과 끌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거짓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었을까? 아니면 그 거짓 속에 숨겨진 진실이었을까? 그는 김혜은이 눈물로 모든 것을 고백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자신에게 진실을 말한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아기를 가지고 자신을 속이려 했다면 끝까지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조용히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 모습에서 그는 어떤 순수함과 정직함을 느꼈다. 강민주는 자신이 왜 그토록 이지연에게 끌렸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학벌이나 집안 혹은 세련된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늘 주변의 계산적이고 피상적인 관계에 지쳐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그의 재력이나 지위를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하지만 김혜은이라는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서툴렀고 때로는 어리숙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꾸밈없는 진심이 있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어떤 조건이나 배경 없이 순수하게 마음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물론 그녀의 거짓말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의 시작이 친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생각하면 마냥 그녀를 비난할 수만은 없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모든 상황의 피해자일지도 몰랐다. 강민주는 밤새도록 차 안에서 고민을 거듭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김혜은이라는 여자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 볼 것인가?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그는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되었다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김혜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 짓던 모습, 수줍게 웃던 모습, 그리고 진심을 이야기할 때 반짝이던 그녀의 맑은 눈동자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떤 결심을 한 듯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어제 나하고 선봤던 이지연 씨에 대해 좀 알아봐 주게. 그리고 혹시 이지연 씨에게 김혜은이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지도, 그는 이지연이라는 여자에게도 그리고 김혜은이라는 여자에게도 아직 묻고 싶은 것이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의 흔들리던 일상 속에서 진실된 마음의 향방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설령 그 끝이 또 다른 실망일지라도. 강민준의 지시를 받은 김 실장은 하루 만에 이지연과 김혜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지연은 실제로 그날 아침 급성 위경련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선자리에 못 나갈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녀는 이전부터 집안 어른들이 주선하는 정략적인 선자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서울에 올라온 김하운에게 모든 것을 떠넘긴 것이었다. 그리고 김하운은 보고서에 첨부된 몇 장의 사진 속 그녀는 화려한 도시의 배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순박하고 앳된 시골 처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전라남도의 작은 과수원 집 딸 부모님을 도와 묵묵히 농사일을 하며 살아가는 착하고 성실한 아가씨. 그것이 바로 김혜은의 진짜 모습이었다. 강민주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이지연의 얄팍한 술수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김하은이라는 여자에 대한 연민과 알 수 없는 끌림이 더욱 커져갔다. 그는 그녀가 왜 그토록 불안해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먼저 이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지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몹시 당황하며 횡설수설했지만 민주는 냉정하게 그녀의 변명을 차단했다. 이지연 씨,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죠.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은 이지연 씨가 아니라 김혜운 씨입니다. 그는 이지연에게서 김혜운이 이미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사실과 함께 그녀의 연락처를 받아냈다. 그리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라남도로 향하는 KTX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에게는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자신의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정체를, 그리고 김혜운이라는 여자의 진심을.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혜운의 고향 마을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평화롭고 소박한 시골 풍경 그 자체였다. 그는 지연이 알려준 주소대로 혜운의 집을 찾아갔다. 넓은 과수원 한쪽에 자리한 아담한 농가였다. 그가 집 앞에서 서성이자 마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혜운과 눈이 마주쳤다. 혜운은 갑자기 나타난 민준의 모습에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여기까지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당혹감과 함께 밀려드는 죄책감에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깨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김하운 씨,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혜운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질책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혜운 씨. 물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화도 났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혜운 씨를 더 힘들게 만들었을지도요. 그는 혜운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김하운 씨, 제가 찾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화려한 디자이너 이지연 씨가 아니라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 김하운 씨요. 당신의 그 꾸밈 없는 모습, 진실된 눈빛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제가 느꼈던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의 혜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이번에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닌 알 수 없는 감격과 설렘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혜운의 집 과수원 옆 작은 평상에 앉아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운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시골에서의 소박한 삶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미소와 함께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는 혜운의 순수함과 긍정적인 에너지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이고 공허한 관계들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다. 이지연은 그 후 혜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혜운 역시 친구를 용서했다. 물론 그들의 우정은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터였다. 민준과 혜운의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발전해 나갔다. 물론 그들의 앞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다. 엄청난 사회적 지위의 차이, 그리고 민준의 가족들이 이 갑작스러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걱정.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약속했다. 민준은 더 이상 집안에서 정해주는 맞선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말마다 혜운을 만나기 위해 전라남도로 향했고 혜운 역시 가끔씩 서울로 올라와 그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데이트를 즐겼다. 그는 혜운에게 자신의 세상을 보여주었고 혜운은 그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몇 년 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이 아닌 혜원의 고향 과수원에서 열렸다. 탐스럽게 익은 과일나무 아래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때로는 엇갈리고 위태로웠지만 결국 진실된 마음은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대타맞선이라는 어설픈 거짓말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된 사랑이었다. 김혜우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속일 필요가 없었고 강민주는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꾸밈없는 진심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찾아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진실이라는 이름의 문 앞에서 시작된 것이었다.